남편, 저는 감히 이혼할 수 없었어요. 결혼 5개월 만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스위스로 향해 그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를 파산시켰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와 제가 결혼한 지 딱 5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습관처럼 달력을 확인하며 혼자 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민준 씨와 저는 작년 친구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핏 좋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위해 술잔을 몇 번이나 막아주었어요. 그 후로 그는 자주 저에게 저녁 식사와 영화를 제안했고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올해 5월 우리는 순조롭게 혼인신고를 마치고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집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특별히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날아오셨죠. 엄마는 그때 눈물을 흘리시며 앞으로 몸조심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결혼 후 5개월 동안 저는 꽤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IT 관련 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무척 바빠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찍 일어나 그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가끔은 빵을 구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는 프라이를 하거나 가끔은 빵을 구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는 매번 맛있게 먹으며 여보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죠. 제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는 다가와 저를 안아주며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요. 매일 꽃집에 가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너무 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꽃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기에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늘 행복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절친 서연이에게 나 정말 결혼 잘했나 봐 라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서연이는 웃으며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부럽다. 하지만 너무 방심하지 마. 남자들은 가끔 잘 지켜봐야 해. 라고 충고했죠. 저는 그때 우리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우리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라며 반박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랬어요. 그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몸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고 얼굴도 좋지 않았죠. 그는 저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한 개라 주고 해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냥 요즘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그래. 그가 국을 마시고 소파에 기대앉자.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는 그의 옆에 앉아.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좀 힘들어. 이 시기만 지나면 우리 여행 가서 푹 쉬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이 먼저지. 프로젝트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너무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며 안쓰러워했죠. 밤에는 특별히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특별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를 조금도 의심했어요. 저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고 그를 선택했으니 믿어야 한다고 여겼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7시가 조금 넘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하는 만두 8개와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는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제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며 여보, 나 갈게. 오늘 밤에도 좀 늦을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았어요. 조심해서 가고 꼭 밥 챙겨 먹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가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 어디로 여행을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갈까? 아니면 산으로 갈까? 그때 저는 거대한 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달콤하지 않았던 거죠.
민준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그가 어제 입었던 재킷을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색 정장 재킷은 지난달 제가 백화점에서 함께 골라준 것이었어요. 그는 이 옷을 입으면 클라이언트에게 더 격식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평소에도 아껴 입었죠. 제가 재킷을 소파에서 들어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희미하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남성용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남성용 향수 냄새도 아니었고, 제가 쓰는 향수 냄새도 아니었고, 제가 쓰는 향수 냄새도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느끼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마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하니 여자 클라이언트와 접촉할 일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재킷 지퍼를 열고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는데 손가락에 자꾸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그 물건을 꺼내보니 립스틱이었어요. 그것도 유혹적인 색상의 립스틱이었고 케이스에는 제가 모르는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어야는 손에 립스틱을 든 채 제 마음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립스틱은 분명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색깔의 립스틱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제 립스틱은 모두 화장대에 놓여 있었기에 그의 재킷 주머니에 있을 리 없었죠. 그렇다면 이 립스틱은 누구의 것일까? 왜 그의 주머니에 있었을까? 저는 립스틱을 든 채 소파에 앉았고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절친 서연이가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친 서연이가 전에 떠올랐습니다. 가끔 잘 지켜봐야 해. 그때는 반박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여성용 향수 냄새는 더욱 선명해졌고 특히 옷깃과 소매뿌리 부분에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가 그의 몸에 기대어 있었기에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든 것은 아닌지 그 여자가 립스틱을 바르다가 실수로 그의 주머니에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상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져서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신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가 저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정말 오해라면 어쩌죠? 이 립스틱이 클라이언트가 실수로 그의 차에 떨어뜨린 것을 그가 무심코 재킷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면요? 저는 립스틱을 다시 그의 재킷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채운 뒤 재킷을 소파 한쪽 구석에 놓아두고 더 이상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흔들렸죠. 점심때가 되어 저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꽃집에 도착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대화할 때도 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죠.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평소와 다른 것을 알아채고 아가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겨우 웃으며 아주머니,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괜찮으면 됐지. 아프면 일찍 문 닫고 집에 가서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저는 꽃집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그 재킷을 보게 되었고 마음속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파로 다가가 재킷을 집어들고 다시 지퍼를 열어 그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립스틱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오면 이 일을 명확히 물어봐야겠다고요. 밤 8시가 조금 넘어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평소처럼 웃으며 여보, 나 왔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립스틱을 든 채 것이 한가운데 서서 그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재킷 주머니에 있던 이 립스틱은 누구 거예요? 민준 씨는 제 손에 들릴 립스틱을 보자마자 얼굴에 웃음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시선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 립스틱? 무슨 립스틱?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그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거요. 어제 당신이 입었던 그 남색 재킷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입었던 그 남색 재킷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 재킷에서 나는 향수 냄새도 내 것도, 당신 향수도 내 것도. 민준 씨는 립스틱을 받아들고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 립스틱 말이야. 이제 생각났다. 어제 클라이언트랑 식사하다가 그분이 실수로 내 차에 떨어뜨린 거야. 잃어버릴까봐 내가 무심코 재킷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바빠서 오늘 돌려주는 걸 깜빡했네. 바빠서 오늘 돌려주는 걸 깜빡했네. 향수 냄새는 아마 클라이언트가 내 옆에 앉아서 내 옷에 묻은 거겠지.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서 마치 정말 그런 일이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 꼭 돌려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걱정하게 해서. 앞으로는 조심할게. 다른 사람 물건 함부로 주머니에 넣지 않을게. 저는 그의 품에 기댔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일이 분명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을 해주었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립스틱과 낯선 향수 냄새뿐이었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증거를 댈 수 없으니 이런 기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여보, 오늘은 클라이언트랑 교회 산업단지에 답사 갈 일이 있어서 더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네, 조심해서 가고 점심 꼭 챙겨 먹어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를 몰고 떠난 후 저는 즉시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특별히 모자와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들고 몰래 그를 뒤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킬까봐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두세 대 정도의 차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교회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시내 중심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교회로 답사를 간다더니 왜 도심으로 가는 거지? 대략 30분 정도 운전했을까? 그는 한 특급 호텔 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빠르게 그를 뒤따라 호텔 입구의 기둥 뒤에 숨어 그를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호텔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오척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꽤 여장했으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민준 씨 곁으로 다가와 웃으며 그 여자는 민준 씨 곁으로 다가와 웃으며 이 광경을 본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감싸 안은 채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서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매일 저에게 다정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며 평생 함께 잘 살자고 말했던 민준 씨가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은 뒤 저도 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저는 그들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수속을 받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신분증을 프런트 직원에게 건네고 있었고 여자는 그의 옆에 기대어 가끔씩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 뒤에 숨어 휴대폰으로 그들의 사진을 몰래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소 그들의 사진을 몰래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제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카드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따라가 엘리베이터가 1호층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따라 올라가지 않고 로비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우리가 결혼할 때 평생 저를 사랑하고 잘해주겠다고 말했던 그의 약속들,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치 우스갯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문 앞까지 걸어갔고 민준 씨는 여자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자가 차에 탄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자신의 차에 타려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그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의 웃음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듬거리며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클라이언트랑 교회 답사 간다면서요? 왜 여기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당신들 방금 호텔에서 뭐 한 거예요? 민준 씨는 서둘러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 무슨 일이라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저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하는 거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당신이 나를 속인 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차에 앉아있던 여자는 우리가 다투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 옆에 서서 저를 도발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구나. 그 사람 부인? 우리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이 여자와 민준 씨를 공갈아 보며 마음속 분노가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여자에게 당신 먼저 돌아가 있어. 나 아내랑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돌아서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들 대체 무슨 관계야?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속인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저는 민준 씨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얼굴에 있던 당황스러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겠지? 그 여자 누구야?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담배를 집어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후에야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수아라고 해. 우리 회사 직원이야. 2달 정도 만났어. 2달?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2달 전은 그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말하며 밤늦게 귀가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바쁘다거나 클라이언트 만난다고 했던 말들이 전부 나를 속인 거였구나. 매일 밤늦게 돌아왔던 것도 전부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였고 민주 씨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속였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랑 오래 지내다 보니 신선함이 없어졌어. 수아는 당신보다 젊고 더 활발해. 그 애랑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 이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사람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신선함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결혼한 지 겨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당신이 나에게 처혼할 때 평생 나를 잘해주고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나요? 민준 씨는 짜증스럽게 담배를 제 떠리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게 무슨 로맨틱한 일이라고. 그때 당신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냥 한 말들이잖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 당신이 나의 신뢰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배신하는 짓을 해놓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은 대체 심장이 있기는 한 거야? 예상치 못하게 민준 씨가 갑자기 일어서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물론 심장이 있지. 당신이 지금 많이 화가 나서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다 알아. 안 그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함께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혼이야. 민준 씨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혼? 당신이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고, 당신이 운영하는 그 작은 꽃집도 내가 처음 투자해준 돈으로 시작한 거 잊었어? 만약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뭐가 남아? 당신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집은 당신이 산 거고 꽃집에 투자한 돈도 당신이 줬다고? 하지만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왜 말하지 않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당신을 일찍 일어나 당신을 기다리며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놓았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민준 씨는 팔짱을 끼고 점점 더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두는데 당신은 나랑 이혼 못해. 당신은 스위스에서 자라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됐잖아. 여기서는 나 말고 무슨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 당신 부모님은 멀리 스위스에 계시니 큰 도움도 못 줄 거고 만약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스위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당신은 이 꽃집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생활을 버릴 수 있겠어?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제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순식간에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며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는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심지어 이런 말들로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민준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능력이 있다면 진작 이혼하자고 했겠지. 여기서 나랑 싸우고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충고하는데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앞으로 조심해서 당신에게 안 들키게 할게. 우리 예전처럼 지내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좋잖아.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 나는 당신과 계속 함께 살지 않을 거야. 이거는 확실해. 그리고 너무 우쭐해하지 마.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 혼자 이룬 거라고 생각해. 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면 당신이 이룬 거야? 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피땀 흘려 이룬 거야.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당신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두고 봐.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고 그를 문 밖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외에 한 줄기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찾아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실 문은 제가 안에서 잠가두었고 문 밖에서는 민준 씨의 짜증 섞인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못 열어. 할 얘기 있으면 해야지. 안에 숨어 있는 게 뭐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문에 기대어 긴장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은 6시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저녁 8시였으니 스위스는 오후 2시쯤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회사에 계실 터였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그런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제가 애써 지탱하던 강인함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흐느끼는 제 목소리에 아버지는 서둘러 물으셨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야? 울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빠한테 말해봐. 저는 깊이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나서야 겨우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준 씨 재킷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립스틱을 발견한 일부터 그를 미행하여 수아라는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일,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민준 씨가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음에 협박했던 일까지. 저는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의 오만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그 사람 너무해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자기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이 지금의 회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전부 아버지의 투자 덕분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그가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놈. 내가 처음에 그 녀석이 너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약간의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회사에 투자하는 걸 동의했는데 감히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해? 아가, 화내지 마. 저는 콧물을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사 지금 주요 자금원은 내가 처음에 투자한 돈이랑 나중에 몇 번 더 지원해준 운영 자금이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을 시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 그 회사에 대한 대출도 중단시킬 거야. 그 회사에 대한 대출도 중단시킬 거야. 그 회사에 대한 대출도 중단시킬 거야. 그렇게 되면 그 회사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겠지. 그 녀석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제 마음은 순식간에 든든해졌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억울함과 무력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아빠한테 뭘 그렇게 객기 부려? 아빠한테 뭘 그렇게 객기 부려? 네가 내 딸인데. 내가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안 지키면, 네가 너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걱정 마.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그 녀석이랑 괜히 맞서지 말고 잘 지내. 그 사람한테 소란 피우지 않을게요. 아버지 소식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그 녀석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일단 꽃집에서 지내거나 호텔에 며칠 머물러. 그 녀석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전화해. 언제든지 아빠가 옆에 있을게.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아버지와 몇 마디 더 나눈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고 침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노크 소리가 계속되었고 민준 씨는 계속해서 너 대체 문 열 거야? 안 열 거야? 나한테 시침이 떼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문가로 다가가 문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문 두드리지 마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 밖의 노크 소리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의 싸늘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그러더니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저를 도와주실 것이고 민준 씨는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절친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말이죠. 서연이는 즉시 답장으로 저를 지지한다고 말해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절친의 지지에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속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침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록 잠을 제대로 자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무척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회사에 갔을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지 않았고 빈 우유팩 하나만 테이블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단단히 씻은 후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아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쪽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척 침착했습니다. 아빠가 다 처리했어. 아침에 비서에게 민준이 회사 재무팀에 연락해서 공식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통보하게 했어. 전에 약속했던 2건의 운영 자금 대출도 중단시켰고, 그리고 그 회사와 협력하던 몇몇 회사에도 연락해서 당분간 민준이 회사와 협력하지 말라고 일러뒀어. 그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빠르시네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차없이 대해야 해. 그 녀석이 반응할 틈을 주면 안 돼. 내가 비서에게 투자금 회수 서류를 그 회사로 보냈으니 아마 지금쯤 소식을 받았을 거야. 너는 그 녀석 반응을 잘 살펴봐. 만약 그 녀석이 너에게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상대하지 말고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와의 통화를 끊자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꽃집의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는 아버지의 행동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오직 기대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략 오전 11시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준 씨의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말 했어? 우리 회사 방금 당신 아버지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투자금 회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혹시 당신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거 아니에요? 민준 씨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 지금 한창 발전할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 아버지가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중단하면 우리 회사 자금줄이 끊긴단 말이야. 당신 빨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투자금 회수하지 말라고 해줘. 무슨 일이든 우리 상의할 수 있잖아.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에 있어요. 아버지 쪽은 지금 새벽이라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방해하기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는 한번 결정하면 무척 단호하신 분이라 아버지가 투자금 회수를 결정했으면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을 거예요. 민준 씨의 말투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전의 초조함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당신이 아버지한테 내 험담을 한 거지. 어제 일 때문에 당신이 일부러 아버지한테 투자금 회수하게 해서 내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거지.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당신 회사를 망가뜨려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회사가 문제 생기니까 저를 탓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더 말하려 하자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 꽃집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 이야기 할 시간 없어요. 당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가 다시 전화해서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무척 후련했습니다. 이전에 그가 그렇게 오만하게 제가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제야 당황하는 것을 보니 너무 늦었죠. 오후에 절친 서연이가 꽃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투자금 회수 사실을 서연이에게 말해주었고 서연이는 듣자마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 그런 놈한테는 그렇게 해야 해. 너를 배신하고 괴롭힌 대가가 뭔지 알게 해줘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그 회사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 그 말을 하던 중 민준 씨의 차가 꽃집 문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꽃집으로 들어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안 가.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민준 씨는 꽃집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투자금 복원해달라고 해. 안 그러면 내 회사 망해. 당신이 전화 안 하면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야. 그가 그렇게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나랑 상관없어. 당신 스스로 소중한 것을 모르고 나를 배신하는 짓을 저질렀잖아. 지금의 결과는 전부 당신이 자초한 거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 민준 씨는 저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기에 그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 독하네. 두고 봐.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에게는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화를 내며 꽃집을 떠난 후 저는 절친 서연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역 카페에서 잠시 쉬는 동안 가게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제가 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하늘이라는 아가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민준 씨 회사에 몇 번 물건을 가져다 주면서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무척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었죠. 우리는 가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늘이는 메시지로 언니, 아세요? 사장님 회사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오전에 언니 아버님 투자금 회수 통보를 받더니 오후에는 몇몇 협력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심지어 공급업체들도 대금 결제를 독촉하고 있어요. 회사 계좌에 돈이 거의 없어서 월급도 못 줄 지경이래요.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하겠다고 난리예요. 라고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고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회수 소식은 알아.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네. 너희 회사에 있을 때 사장님이 수아라는 여자 직원하고 자주 가깝게 지냈어? 하늘이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언니가 말하는 수아 말이죠? 그 여자랑 사장님, 즉 언니 남편분 관계는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다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수아는 평소 회사에서 엄청 거만했어요. 사장님이 자기를 감싸주니까 우리 같은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했죠. 많은 사람이 그 여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여자도 사무실에서 사장님하고 한바탕 싸웠대요. 사장님이 무능해서 자기도 피해본다고요. 메시지를 보며 저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회사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에게 답장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너도 혹시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할 기회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줘. 하늘이는 고마워요, 언니. 저 지금은 새 직장 구했어요. 언니가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한테는 제가 말한 거라고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와 몇 마디 더 나눈 후 대화를 마쳤습니다. 조대폰을 내려놓고 눈앞에 화려한 장미꽃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꽃집 옆 동네의 단기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환경도 괜찮고 아늑했습니다. 짐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지치고 초조한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지치고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회사 지금 거의 망했어. 저는 소파에 기대어 무척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투자금 회수는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게다가 당신 회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응? 앙우 씨는 나를 배신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내가 당신을 배신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게. 그가 수아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을 듣자 저는 무척 우스웠습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끊겠다고? 진작에 뭐 했냐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우리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이유는 확실해. 더 이상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이 낯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위선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꽃집에 막 도착했을 때 몇몇 기자들이 맞은편 오피스 빌딩 입구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는 바로 그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기자들이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사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설이 사실입니까? 협력사들이 철수하는 것은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오피스 빌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의기양양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자들을 밀치려다가 실수로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그는 무척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돌아서서 꽃집으로 들어가 계속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하늘이에게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오늘 아침에 많은 직원들이 회사에 가서 월급 달라고 난리였어요. 사장님은 사무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수아는 출근도 안 했어요. 듣자 하니 짐 싸서 도망갔대요. 사장님이 그 여자한테 맡겨뒀던 귀중품들도 다 들고 갔다고 하네요. 저는 하늘이에게 답장했습니다. 응,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사러 나섰다가 그 오피스 빌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아래에는 몇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민준 씨 회사 직원들이 붙인 체불 임금 요구 공고문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 아래에 모여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사서 꽃집으로 돌아와 막 앉았는데 민준 씨의 차가 꽃집 문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눈은 충혈되어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꽃집 문 앞까지 걸어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당신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해줘. 하다못해 월급 줄 돈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해줘. 안 그러면 나 정말 끝이야.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요.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요. 당신은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봐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민준 씨가 더 말하려 하자 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거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안 가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라고요. 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회사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자기 손으로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날 밤 제가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파트 건물 아래 가로등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주 입던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럽고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피해 돌아가려 했지만 그는 발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제 앞으로 다가와 제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줄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어요. 더 이상 저를 쫓아다니지 마요.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나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그가 말하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일으키려 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지만 그는 죽어도 일어나려 하지 않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허락 안 해주면 나 안 일어날 거야. 여보, 부탁이야. 당신 아버지한테 다시 투자해달라고 말해줘. 그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오만하게 제가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제 돈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다니.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접어요. 당신 회사가 망한 건, 당신 회사가 망한 건, 당신 회사가 망한 건 어떻게 상관이 없어? 당신이 나 바람 피운 거 아버지한테 말 안 했으면 아버지가 왜 투자금을 회수했겠어? 그가 갑자기 격분하며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다 당신이 나를 망가뜨렸어. 당신은 그렇게 잔인하게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걸 지켜만 볼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망가뜨렸어? 아니면 당신이 바람 피우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들었어?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남자 보니까 믿음이 안 가네. 분명히 저 아가씨한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맞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가씨 탓을 하네. 정말 뻔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체면을 지키고 싶으면 빨리 가요. 안 그러면 저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일어선 후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지도 주변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빌려줄 돈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꽃집에서 번 돈은 전부 제가 힘들게 번 거예요.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당신이 월급을 주고 싶으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요.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돌아서서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꽃집에 막 도착했을 때 하늘이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사장님 어젯밤에 언니 찾아갔었죠? 제가 전에 회사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어젯밤에 어떤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언니한테 무릎 꿇고 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당했대요. 응. 저는 그에게 답장했습니다. 응. 찾아왔었어. 아버지한테 투자금 복원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거절했어. 하늘이는 언니, 잘했어요. 맞다. 제가 또 들었는데 수아가 사장님한테 맡겨뒀던 시계랑 명품 가방 몇 개를 다 팔아서 돈 들고 도망갔대요. 사장님 지금 살 곳도 거의 없대요. 전에 빌렸던 아파트 월세도 못 내서 집주인이 이미 내쫓았다고 하네요.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처음에 그와 함께했던 것은 아마도 그의 돈과 회사 사장이라는 지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돈이 없고 회사도 망해가니 수아는 분명 누구보다 빨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에게 답장했습니다. 응,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 이렇게 된 건 전부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누구를 원망하겠어. 하늘이는 맞아요. 저도 전에 수아가 사장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네요. 언니, 제가 또 들었는데 사장님이 오늘 회사에 가서 전에 협력했던 파트너들한테 돈 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쫓겨나고 한 소리 들었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거만하더니 이제 와서 남한테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저는 하늘이와 몇 마디 더 나눈 후 꽃집 문을 닫고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막힐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앞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 소란에 끼고 싶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운데 둘러싸인 사람이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구겨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제보다 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꼭 돈 갚을게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이 사장님, 김 사장님이라고 불린 그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 잡지 마. 내가 전에 당신한테 회사 잘 운영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충고했잖아. 내 말 안 들었지. 이제 와서 자금줄 끊기니까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난 당신 구멍 메워줄 돈 그렇게 많고 난 당신 구멍 메워줄 돈 그렇게 많지 않아. 민준 씨가 다시 그를 잡으려 하자 김 사장님은 즉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옆에 있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김 사장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에 IT 회사 사장 아니었어? 왜 이렇게 몰락했지? 듣자 하니 바람 피우다가 부인한테 걸려서 부인 집에서 투자금 회수하니까 회사금 회수하니까 회사가 망했대. 자업자득이지. 좋은 날 두고 왜 엉뚱한 짓을 해. 민준 씨는 이런 수군거림에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고 저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이 비록 가련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바람 피우지 않고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돌아온 후 제가 막 국수를 끓였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수아일 것입니다. 수아는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그 사람 부인 맞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이미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앞으로 그 사람이 저 찾아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물건 좀 가져간 게 뭐 어때서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져준 거고 제가 그동안 그 사람이랑 지내면서 손해본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지내든 저랑 상관없어요. 당신이 그 사람 물건을 얼마나 가져갔든 저랑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제가 충고 하나 할게요. 만약 그 물건들이 그가 회사 돈으로 산 거라면 지금 회사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빚더미에 앉아 있으니 당신은 물건들을 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엮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요. 수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말투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신 나 협박하는 거야. 그 물건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지. 회사랑 상관없어. 내가 말해두는데 당신 나한테 죄 씌울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수아는 분명 저에게 관계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일부러 전화한 것이었다고, 일부러 전화한 것이어 정리했다고. 다음 날 아침 제가 꽃집에 막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꽃집 맞은편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꽃집 문 앞에 고정되어 있었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가게 문을 열어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오전 내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길을 건너 꽃집으로 오려 했지만 제가 가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도고 다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려 했지만 점심때가 되어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지 않고 그렇게 비를 맞으며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우산 하나를 들고 길가로 다가가 그에게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제 장사에 방해돼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충혈된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수아가 내 물건들을 다 가져갔어. 나 지금 살 곳도 없어. 당신이 빌린 아파트에 나 가져갔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곧 이혼할 건데 같이 지내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이 우산 가져가요. 빨리 비 피할 곳을 찾아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꽃집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결말은 모두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었고 더 이상 그가 제 삶을 방해하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조금 더 억울할 것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준 씨와 빨리 이혼 수속을 마치고 과거와 완전히 작별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민준 씨에게 우산을 건네준 지 사흘 후 하늘이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는 공급업체 대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을 졌고 직원들의 월급도 수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이미 연합하여 법원에 그를 고소하고 치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렇게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가 없으면 제가 못 살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회사 파산과 빚더미에 앉은 신세가 됐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준 씨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이전의 초조함이나 애원하는 기색은 없었고 오직 몸이 건조함과 피곤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동의했어.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이혼을 제안할 줄은 몰랐지만 이것은 정확히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구청에 가서 수속 봐봐요. 다음 날 아침 저와 민준 씨는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물 빠진 흰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구청으로 들어가 절차에 따라 이혼 수속을 받았습니다. 수속을 받는 동안 직원이 우리에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회사 부채를 갚기 위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해도 나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증명서를 들고 구청을 나섰고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겨우 5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이 결혼 생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민준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전에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 살고 정말 당신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잘 지내길 바라요. 직원들 밀린 월급이랑 그 빚들 빨리 갚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마요.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갔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청을 떠난 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민준 씨와 이혼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아가. 이제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스위스로 와서 아빠랑 며칠 지낼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꽃집일 정리되면 스위스에 가서 아버지랑 엄마 뵐게요. 아버지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절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서연이는 전화로 환호하며 너무 잘 됐어.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서 벗어난 거 축하해. 오늘 밤 내가 저녁 살게. 우리 제대로 축하하자. 그날 밤 서연이는 저에게 거하게 저녁을 사주었고
해바라기 한 다발을 선물했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과 희망을 상징한다며 제 앞으로의 삶도 해바라기처럼 항상 태양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바라기를 들고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의 날들, 저는 모든 에너지를 꽃집에 쏟아부었습니다. 꽃집을 새로 꾸미고 새로운 품종의 꽃들을 많이 들여왔으며 맞춤 꽃다발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꽃집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고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많은 단골 손님들이 새로운 손님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저는 친구들로부터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가 빚을 갚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다 팔고 배달 일을 하며 매일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의 물건들을 챙겨 달아난 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도시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삶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대략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꽃집을 직원에게 맡기고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간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자 엄마는 저를 안고 오셨습니다. 아가, 힘들었지. 앞으로는 아빠랑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정말 잘했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꽃집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스위스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과거에 불행했던 일들을 완전히 잊고 마음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나중에는 분점도 하나 더 열고 직원들도 몇 명 고용하여 꽃집 사업을 점점 더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한가할 때는 절친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오직 스스로 강해져야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배신과 상처를 만나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을 무척 충실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절친,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분명 점점 더 좋아지고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